이 언론개혁 내용, 이 내용은 정말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기죠? 그냥 똑같이 지냈어요. 뭘 어떻게 지내요? 뉴스 인사이다 보고 싶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네네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취지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취지는 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는 취지는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허위 조작 정보라고 소위 얘기하는 허위 정보, 조작 정보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눴던데 이번 법안에 보니까 네. 심지어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들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든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좀 그게 너무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막아보자는 취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취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허위 조작 허위로 정보가 잘못된 허위 정보를 가지고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비틀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서 보도하는 이런 경우 또는 그걸 유튜브에 확산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 법이 추진이 된 거니까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허위 조작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한 언론이나 그런 유튜버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청구한다가 그렇죠. 문제인데 네. 결국엔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게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냐 아니면 과도한 그 표현의 자유, 비판적 그 언론이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통제냐 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모호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 허위 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 허위 정보를 규정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현재 법안에는 법원이 판단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좀 논란이 있긴 해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서 허위 정보다 조작된 정보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아니면 이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도록 하는 거니까 그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법원까지 가서 이게 판단을 받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정보로 확산되고 그 정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방심이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네. 이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해한 정보, 그다음에 불법적인 정보 이런 정보들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시킬 경우에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법안에는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돼 있지만 방미심의위에서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 유통에 관련된 차단 권한을 여기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우려예요. 물론 지금 현재 법안에는 그건 없어요. 근데 방통위 설치법을 만약에 방미통위 설치법에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은 유해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정보라고만 돼 있지만 여기에다 허위 조작 정보까지 집어넣게 되면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원래 민간기구였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해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그러니까 이런 정보의 유통을 일정 부분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짜 정보를 단호하게 퇴출한다는 그런 배경으로서 네네. 정통망법이 지금 통과된 건데 찬성 170 반대 대표입니다. 약간의 우려 지점이 뭐냐면요. 네. 바로 악의적인 허위 정보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 제기 이거에 대한 경계선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 판단 그렇죠. 주체는 무엇이냐도 약간 걱정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허위 정보와 조작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라고 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안전장치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정부가 하지 않고 법원이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사법부가 그렇다고 100%다 또 뭐 언론 판단한다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게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보면 어떤 걸 허위 정보, 어떤 걸 조작 정보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언론 학계에서도 어떤 걸 허위 정보로 보고 어떤 걸 조작 정보로 볼 거냐 하는 부분에 교수들마다 또 학자들마다 그렇죠. 다 네, 달라요 네. 개념이 네. 어느 정도까지를 볼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됐는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언론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니까. 네. 근데 그걸 허위 정보로 만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옥죄는, 그러니까 보도나 감시 기능 옥죄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맞고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명시적으로 그냥 허위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 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한 내용을 뒤집는다거나 이런 경우로 규정이 돼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좀 제한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법안에는 조금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에는 2박 3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전국 끝에 정통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네네. 여기에서 하나의 특별한 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치됐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실을 얘기하더라도 악의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슨 피해를 주려고 비방을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정치인 또는 고위 관료 그리고 또는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적시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리 개인의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최근에 연예인들의 여러 사생활 문제 미래 장면이라든지 결혼 소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인들 같은 경우는 공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아무리 개인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사회의 비판 대상이 되면 언론은 보도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적시해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봐서 그걸 고소해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리고 사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특히 개인 일반인들 말고 공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을 좀 없애서 계속 감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어떤 도덕적 청렴성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공적인 인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이런 감시와 견제 기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서 이번 법이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이러한 사실 얘기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입막음을 못 막는다. 이거 굉장히 문제. 그래서 대통령이 야권에서는요.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논란들 그다음에 문제들 저도 잠깐 이제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가방위를 통과할 때만 해도 이건 삭제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애는 걸로. 근데 이게 법사위 가서 이게 들어왔거든요, 다시.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네. 조금 이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법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 또 개정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허위 저작 정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재를 해야 되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이걸 집어넣되 좀 더 촘촘하게 해서 우려되는 지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1차적으로 통과된 법안의 개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감시 대상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서 고위공직자는 이런 사람들은 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냐.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법원이나 판례나 이런 걸 보면 대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은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그 입증 책임을 본인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까지 입증을 해야 되냐면요. 기자가 이 사실이 거짓인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야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어서 보도하는 내용마저도 처벌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견제와 감시가 되니까.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 같은 경우 견제와 감시 대상인데 언론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의혹이 있어서 보도했는데 그게 사실이 설사 아니라 하더라도 기자가 명확하게 거짓인 걸 인식했다고 하는 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공익을 위해서 일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정치인이나 또 경제인들 있잖아요. 네, 뭐 네. 재벌들 이런 네.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뭐 죄라 그럴까요? 비리 이걸 덮기 위해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고위공직자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법으로 정무통법 음. 개정으로 인해서 음. 결국에는 언론인들 특히 어떠한 권력자에 대한 고발 네. 그런 뉴스라던가 아니면 탐사 보도가 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일정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네. 제가 방금도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위공직자들이나 재벌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좀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또 혜택도 누리고 있잖아요. 네. 국가에서 세금으로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세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니까 고위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본인들이 감시받아야 된다고 한 어떤 뭐랄까요? 그걸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제 뭐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명확하게 모든 걸 다 수사해서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믿을 만한 의심이 되는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기사를 취재해 쓰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기사를 쓰면 여론이 형성되고 그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말 그런 의도를 갖고 하면 그건 정말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예. 합당한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만 막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네. 이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선의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의혹을 제기한 보도마저도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고 제한적으로 저는 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악의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그냥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가 이제 통제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그런 다른 해외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런 허위 정보 문제를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좀 취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처벌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 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재벌처럼 이렇게 사회적 공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제외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그 부분이 첫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입증 책임 자체를 고위공직자들 하도록 만든다는 예컨대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고의적으로 그 기자가 거짓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건 네. 처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유가 억압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근데 이제 어려운 지점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구분해 내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의혹이 있어서 보도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과연 또 의혹이 정말로 있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인 거 분명하고요. 법으로 그걸 다 규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런 이제 고심 끝에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안에서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게 이 정통망법 개정안 통과가 이게 입틀막이냐 언론 개혁이냐 이걸로 이제 나누어질 것 같은데 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게 언론에게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인해 사적인 이제 검열 자체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냥 예를 들면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예. 언론사 입장에서는 더 조심하지 않겠어요? 예. 보도하는데. 근데 그게 예.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예. 들면 정말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거짓 정보를 가지고 막 아니면 말고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죠. 근데 다만
또 하나 우려되는 지점은 그러다 보면 의혹이 있어도 보도 못해. 야, 증거 가져와. 예를 들면 전수미 기자가 취재해 왔어요. 네. 부장이나 뭐 편집국장 입장에서는 이거 맞아? 증거는 이걸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취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날이 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네.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어떤 언론사가 비리를 접수했어요. 제보가 들어왔어. 예. 근데 그 제보 과정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언론사가 확인하는 과정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강제 수사권이. 그게 100%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보도 못 해요. 그럼 비리는 점점 커질 수 있어. 예컨대 그렇죠.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의 위축의 정도의 대상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그 보시면 기자와 유튜버와 시민 발언자 중에서 이 정통만법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누가 가장 위축되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일반인보다는 네. 이제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언론사죠. 왜냐하면 언론사도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보통신망법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디지털 기반의 어떤 정보 유통에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안이니까. 근데 요즘 언론사들도 다 유튜브하고 언론사들도 다 인터넷으로 기사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기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가장 이제 그래도 긍정적으로 제가 보는 지점은 유튜버들 중에 그냥 막 막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데 막 얘기해버리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은 많은 부분 저는 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해배상 청구에도 뭐 조금밖에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돈 뭐냐면 슈퍼챗 받고 후원 받고 또는 뭐 광고 해가지고 더 많이 돈을 버니까 그냥 막 던지고 뭐 벌금 물으라고 하면 얼마 물고 그냥 거기 더 이익이 나는 거지 결국은. 네네.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법안 내부적으로 있는 조그만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네. 어떻게 이제 바꿔낼 거냐 규제를 좀 더 촘촘하면서도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죠. 만약의 경우에 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되는 경우가 되고 이런 경우가 된다고 하면 네. 그때는 그러면 대상이 누가 되겠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정권이 잘못하거나 뭐 정치인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비리에 대해서 폭로하고 보도하려고 했을 때 뭔가 좀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고 하면 비리에 대한 보도가 많이 위축될 수 있는 위험성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호하면서 악의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몇 가지 점에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우려를 표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익 목적 비판 이게 좀 추상적 개념이기도 하고, 네, 그 2021년에 언론중재법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이게 좀 더 나아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국가의 민주주의 지표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런 추상적이라든가 명예훼손이라든가 검열 강화라든가 소송 남발의 우려가 있는 측면에 봤을 때 우려점과 개선과 좀 더 2021년 언론중재법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최종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그때는 언론중재법도 그때는 단 하나만 이 허위 저작 정보에 대해서 똑같은 논란이었는데 첫째는 허위 저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됐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걸 그냥 그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그때는 뭐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5배 정도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도. 근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보통 내리는 그 손해배상액이 500, 1000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래봐야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에 훨씬 더 많아졌어요 금액이.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더 진일보했다. 근데 그때는 그 징벌적 손해배상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법안이 좀 더 강화된 법안이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강화된 네, 법안이다. 그리고 좀 더 진일보한 부분이 있고요. 언론중재법과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그렇죠? 때 그리고 좀 더 강제성도 뛰어나다고 보고요. 예.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법부의 강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조직이고 예. 안 받아들이면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언론중재원에서 뭐 예를 들면 손해배상액 얼마로 합의를 해줘도 양측이 예. 한쪽이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법원으로 또 가서 또 재판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엔 바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때보다 좀 더 진일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사법부의 언론 통제로 가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되긴 해요. 그것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하게 그러니까요. 되니까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사법부가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도 있고 물론 뭐 사법부가 또 하나 문제가 된다는 언론이나 아니면 이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판사들도 있겠지만 이걸 잘 판단해 내는데 약간 이제 뭐 모든 부분에 전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판사들이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모든 걸 법원에 맡겨놓는다고 하는 것도 약간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작된 언론 개혁인 만큼 이제 최종 원래의 목적대로 이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져옵니다. 지금까지 언론 개혁이냐 입틀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최진봉 성균회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